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그 박병창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도 등극하시고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시면서 여의도의 베테랑이신 박병창 부장님을 모셨는데요. 부장님, 저희 그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박병창입니다. 칭찬을 해주셨는데 과찬이시고요. 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보면은 부장님 아침마다 요새 3프로TV 나가셔가지고 네네. 저녁에도 나오시고 안 피곤하세요? 지금 요즘에 좀 피곤합니다. 그죠? 원래 제가 방송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 오래 하셨어요? 2000년부터 했으니까 21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정말요? 네. 그 한국경제TV 개국할 때 시작을 했죠. 제가 방송국 차려서 하다가 제 건 망했고. 아, 방송국도 차린 경험이 있으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랬는데 제가 왜 방송하고 이런 책도 내고 이런 게 제 직업은 아니고요. 네. 그런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재밌어서 한 겁니다. 아, 책을? 책도 강의하고 뭐 제가 1년에 한 4번 정도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거든요, 꾸준히. 네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강의를 하면은 강의 자료도 계속 만들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틈틈이 이 주식 쪽만이 아니고 원래 저는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었어요. 이런 출판 쪽에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아니, 그 오건영 부부장님 지난주에 했었는데 네. 오건영 부부장님도 네. PD가 꿈이었다고. 네, 그래서 신문방송학과 출신. 저는 그래서 역시 뭐 어떻게 이게... 하다 보니까 경영학부를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글을 재미있는 글이 있으면 쓰고 인문학책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곡차곡 데이터가 보이면 책이 하나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고. 벌써 몇 번째 책이에요? 10번째 책. 10번째 책이요? 네. 와. 그리고 방송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방송도 뭐 제가 직업적으로 이게 뭐 해서 뭐 직업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방송 나가는 게 재밌어서 했는데 요즘에 방송이 너무 많아서 약간 일이 돼버리니까 요즘에 조금 피곤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저도 그렇지만 어디 나가고 이런 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네. 근데 또 한 번 나가면 또 그분들하고 네. 또 친해지고 그러면 또 네. 부탁하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그렇죠. 곤란한 상황도 네. 많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특히나 부장님은 워낙 이제 요새 또 바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에 짬을 내가지고 잠깐 딱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장님, 그 개인 소개는 그러면 요 정도로 하면 될까요? 네, 교보증권에 계시고 요 건물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 이제 그 출판사에 와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책에 대한 내용 소개를 먼저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책은 처음 이제 기획된 의도는 네. 제가 책입니다. 2001년도에 네. 시그널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썼어요. 2001년? 2001년도에요. 와. 당시 가격이 24,000원인데 지금 그 개정판으로 나왔는데 지금 18,000원에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 압력이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스테디셀러였어요.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대에 있으면서 줄쳐가면서 봤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남자들 중에는 지금 출세자들 중에 군대에서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을요. 근데 그 책의 개정판을 해달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거의 책이니까 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미루고 했는데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왔잖아요. 작년에 46조 원, 올해 지금 거의 60조 가까이 개인 투자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늘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종목의 추천은 많은 채널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종목을 추천해 주잖아요. 네. 뭐 그냥 요즘에 SNS나 뭐 포털 들어가도 종목도 그냥 다 나오잖아요. 저도 포털 봅니다. 뭐 궁금하면 그렇게까지 볼 정도로. 네, 오픈북 테스트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종목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좋다고 또 막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냥 사요. 대부분 그냥 삽니다. 일단 사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샀지? 그래,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대. 지금 잘 산 건가? 올라가요. 왜 올라가지? 떨어지면 왜 떨어지지? 얼마까지 떨어지지? 나 이거 추가적으로 더 사야 되냐? 아니면은 뭐 홀딩 해야 되나? 이 자체가 없어요. 뒷단이 없어요. 뒷단이. 앞에만 그냥 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순 명료한
그 보통 우리가 매매 원칙이라고 하죠. 그렇죠. 매매 원칙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매매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매매의 원칙이 아니고 근데 매매의 기술이네요. 근데 제목은 왜 이제 제목이 이렇게 된 거는 저는 매매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책이 이제 시그널 데이 트레이딩이었고 트레이딩 그리고 요번에 책 제목은 제가 그 타이미널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타이미널이요? 예, 저는 시분할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간에서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도 시간이죠. 그렇죠. 아침에 어떤 종목은 아침에 사야 되고 어떤 종목은 오후에 사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저도 옛날에 헤지펀드 하면서 예. 주문 진짜 저는 그 좋아하는 주문 방식은 시장가였습니다. 예. 시장가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종목마다 성향이 달라서 전부 다 다른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트레이딩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뭐 스킬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이제 기술이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책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 하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부장님한테 제 소개를 좀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기업은행에서 아까 이제 처음 딜링룸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처음 들은 얘기가 효석아, 여기 시장은 오른 거야. 네가 오른 게 아니고 시장이 오른 거야. 이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제 주식을 시장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 명확하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뭐 또 그분들만의 방식으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옳다라고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가 됐다는 것도 일종의 시장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이 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게 의미가 있다. 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첫째는 매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근데 별로 제대로 된 책이 없었다. 그리고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약간은 사자 느낌 및 그런 거이 많았고 게다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 하시는 이제 여의도에서 많이 하시는 그런 펀드 매니저를 포함해서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이 차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약간 근기식 혹은 폄하 이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뭐 솔직한 얘기로 저희 업계에서 잘 하신다는 이제 분도 뭐 예를 들어 혹시 부장님 음봉타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음봉타법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뭐 너무 자기의 그 매매 스킬하고 똑같아서 이걸 뭐 전부 다 매수해가지고 뭐 그 절판시키고 막 이런다는 그런 여담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차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지만 얘기하는 걸 금기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없었고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기 전에는요 개인 투자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기초 분석 먼저 했어요. 사실은 기초 분석이 제일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보통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를 위해서 공부를 하자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보고서 가치 분석을 하는 공부랑 기초 분석이랑 공부랑 둘 중에 하나면 기초 분석이 훨씬 쉽다 그래요. 대부분. 대부분 봉과 차트, 뭐 그 거래량 그리고 이동평균선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한다면 보조지표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렇게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초 분석으로 들을 때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해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게 별로 이렇게 효용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이 기초 분석에 실망을 많이 한 거고요. 스토리가 있다. 그러다가 시장이 바뀌고 하면서 결국 기초 분석 이런 거 타이밍은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정서가 특히 작년 이후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시황 이런 게 중요해. 이런 우리가 몰라. 우리는 바텀업.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정서가 됐고 마치 가치 분석이 아닌 뭐 거래량이나 수급이나 기초 분석을 하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된 건데요. 양쪽 다 이 논란은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100년 동안 있었던 논쟁이에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있었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봐야죠. 끊임없이 100년 동안 이 논쟁이 있었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이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죠.
두 개 다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 가지고 수년 동안 싸우던 결국은 두 개 다 똑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앤서니 볼튼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했던 펀드 매니저조차 마지막 장에 보면은 기술적 분석을 많이 활용했었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제 좀 같이 평가절하했던 게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분 좋으시죠? 근데 저기 베스트셀러 되셔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거 자체는 기분은 좋은데요. 근데 이제 오해하실까봐라는 걱정이 좀 있어요. 오해하실까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매매 기술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차트리스트로 만들거나 데이트레이더로 만들거나 아니면 단기 매매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뭐 여의도에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1위 된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다 이거 전부 다 차트리스트 만든 거냐 단타쟁이 만드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책을 보시면 이제 그런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보면은요. 저는 기초 분석을 정말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조지표 하나도 안 보고요. 그냥 오로지 봉과 거래량과 수급 요것만 보거든요. 봉, 거래량, 수급. 이동평선에 있는 요것만 보는데 거래량이 수급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기초 차트는요. 그냥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제 강의를 할 때 지금 오프라인 강의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설명을 쭉 하고 나서요 그 차트를 딱 띄워놓고 자 이게 사람들이 사려는 겁니까 팔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대답해요. 이거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거다 이게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 내려가는 거고 사람들의 심리가 차트에 있는 건데 차트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심리만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기술적 분석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다른 부분보다도 특히 이 부분에 자신 있어 하는 이유는 정말 오랫동안 제가 매매를 했고 트레이딩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기술적 분석은 절대로 사후적이지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거의 대부분 비판을 받는 이유는 사후적인 거거든요. 아시죠? 그렇죠. 모든 보조지표나 기술적 분석은 그쵸. 거의 100% 다 맞습니다. 사후적으로 얘기하면. 왜냐? 주가가 오르면 매수 신호가 나오고 주가가 내리면 매도 신호가 나오니까. 근데 저는 제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매수 신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생소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소하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을 제가 드려볼게요. 예전에 딜링룸에서 매매 해보셨다가 지금도 매매하시죠? 지금은 안 합니다. 현재가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얘네들 오늘 팔려 그러네. 얘는 오늘 살려 그러네. 저는 책의 강도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오늘 장난치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좀 많이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당했어요. 저도. 아니 제가 언제 이거는 이제 좀 지난 얘기니까 한 5년 이상 지난 얘기니까 사실 이제 가격 가지고 장난쳤던 그런 외국인들이 되게 많았었고 제가 한 번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D사가 있었어요. 근데 D사가 내가 아침에 봤어. 근데 이게 20% 오를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20% 오른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데이 트레이딩으로. 근데 그 수급을 제가 나중에 이제 파악을 했는데 M사입니다. M사. 해외 증권사 중에 M사에서 제가 이제 선물로도 드렸던 퀀트 매매하는 그런 트레이딩으로 만 펀드를 만들어서 1조 정도의 자금을 운용했는데 그 자금으로 하루 종일 그런 매매만 한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은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아졌고 수급적인 요인이 많아. 근데 그때는 수급자 얇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들면 가격이 올라갔다가 지들이 또 다 팔고 이런 장난 너무 많이 쳤어요. 알고리즘 매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영향력이 떨어진 건 분명히 맞지만 여전히 그런 매매는 계속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기본 원칙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막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종하면서 막 쫓아서 거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장에는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죠. 왜냐하면 다 돈을 잃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적어도
저도 26년간 근무했으니까 증권업계 선배거든요. 네. 선배가 후배들한테 얘기는 해줘야죠. 그런 정도는 맞아요.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게 얘기해줘야지.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 뭔가 그거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후배들한테 저도 회사 다니면서 후배들한테 저는 이제 일목균형표 이런 것도 많이 봤었는데 일목균형표의 의미 막 이런 거 설명해주면 저 사람은 뭐 차트를 본다고 그러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차트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은 부장님이 생각하는 투자의 방식 혹은 이제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면 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부장님은 어떻게 투자를 하세요? 종목을 피킹하거나 아니면 하는 거는? 네, 저는 투자를 탑다운으로 합니다. 무조건 탑다운으로. 저는 버텀업을 오히려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거는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좀 인정하지 않아요. 약간 좀 이제 왜 이런 버텀업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각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중에 스몰캡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나간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요. 시가총액이 한 1,000억도 안 되는 애들, 1,000억 요 정도 되는 애들. 요런 애들을 잘 열심히 다니면서 발품 팔아가지고 기업 하나를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종목이 막 5배, 10배 가가지고 수익 좀 내고 몇십억 되면 증권에 나가고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생각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그것도 희소성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성공한 일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약 바이오로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바이오로. 그리고 IT 중에 성공한 사람도 되게 많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소위 말하는 버텀업입니다. 기업만 보고 가는 거죠. 그쵸.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증권사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고객의 돈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고객의 돈을 그렇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왜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주식을 사서 이거 한 1년만 기다립시다. 다 나가요. 절대로 기다릴 수 없다. 절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믿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 거지 내가 이 주식을 사가지고 지금도 그런 주식 많습니다. 사가지고 향후에 5배, 10배 갈 거라고 추정컨대 이제 그런 주식이 많이 있어요. 추정하는 주식이. 근데 그걸 사가지고 기다릴 수 있느냐 또 성공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죠. 그래서 저는 고객의 돈을 이제 운용을 계속 했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탑다운으로 하는데 제 책에는 모두 다 탑다운으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써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시황이다. 시황이 고꾸라지는데 종목이 어딨냐. 시황이 고꾸라지는데 뭐 좋은 종목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거래를 했던 게 CS 베어링, CS 윈드 자회사의 베어링 회사에 저는 그 독특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가치 분석처럼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실 때요. 저는 어떤 주식을 되게 유니크한 주식을 되게 좋아해요. 자기만의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독특한 자기만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 기술이 글로벌할 쓸 수 있는 거 이런 기업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보편화됐지만 대표적인 게 메이톡스였어요. 그렇죠. 그 균주가 메이톡스만 갖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독특한 데들. 근데 이 윈드타워의 베어링은 CS 베어링이 전 세계 우리나라 독보적이고 전 세계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신기해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신기했었어요. 있어요. 그런 주식들이. 근데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주가가 제가 그때 15,000원, 12,000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4,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기업도 4,000원까지 떨어져요. 결국은 시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일단 시황부터 봐야 되고 그리고 산업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항상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시죠?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현대중공업, LG화학이 10배 갔습니다. 그때 10배 떴습니다. 대세 사이클, 중공업주, 조선주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다 내려오고 리번 사태 끝나고 나서 2014년부터 15년도까지는 아모레 화장품 10배. 중국 화장품 10배 갔죠. 중국 소비주들 10배 갔죠. 그리고 나서 최근을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IT 소부장들, 부품주들 10배 갔습니다. 진짜 10배. 근데 우리나라 왜 10배 가는지 아세요? 너 왜 종목이 10배 가면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종목들이 거의 저점으로부터 10배 가면은 그 힘을 잃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요? 이론적으로 왜 그런지 저는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한번 그 연구 주제네요. 이게 10배 가면은 빠지는 이유. 그리고 빠졌다가 한참 있다 다시 갈지언정 10배 가면 좀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2017년도에 그랬어요. 2018년도에 장이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5배 간 종목, 5배, 10배 간 게 있었어요. 남북 경협주. 맞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 시장이 또 빠졌어요.
근데 10배 가는 섹터가 있었습니다. 5G. 그렇게 해외에 보면은 그렇게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2020년 작년에는 소위 팬데믹 관련주 이런 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뭐 인터넷 관련주에서 카카오가 오늘의 카카오가 된 게 팬데믹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사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글로 뭐 성공한 기업이긴 하지만 어차피 갈 건데 네, 갈 빨리 건데 간 거죠. 빨리 간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속도죠.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시황 판단하고 주도 섹터 판단하고 그러면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이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도 종목이 있고 그 주도 종목까지는 내가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종목을 분할 매수할 거냐, 아침에 살 거냐, 저녁에 살 거냐, 내가 얼마까지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은 거래 전략이고 매매 타이밍이거든요. 이 전 단계가 없이 이것만 뒤에만 한다는 건 전 무조건 반대입니다. 사실 저는 반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스캘퍼들, 데이트레이더들.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죠. 예, 그것만 하죠. 실제로 제가 2001년도에 10분할 데이트레이딩 책을 썼을 때 그때 교육을 3주에 300만 원 받고 오프라인 교육을 했었어요. 3주예요? 3주에 300만 원? 네. 1년 반 동안 대기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요? 1년 반 동안. 그때 2001년 중앙일보 보시면 대문짝만하게 제 사진이 있는 광고가 안에 있어요. 대단한 신분이셨구나. 근데 그때 그 교육을 받고 지금 증권업계에서 증권사 직원으로 살거나 아니면 전업투자자로 사는 사람이 현존하는 사람들 또는 돈 많이 벌어서 뭐 딴 데 간 사람들 많아요. 실패한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여태까지 그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매매 방식을 바꿨냐? 아니에요. 똑같이 그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신 있게 이 매매 기술에 있는 이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 것을 한두 가지라도 만든다면 그렇다면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그 원칙을 갖고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네. 얘기해 주시니까 첫 번째 시황이 중요하다라는 예. 질문에 대해서 예. 저는 이제 매크로 담당 애널리스트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바텀업도 했었고 탑다운도 했다 보니까 예, 이제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공감이 가요. 이제 보통은 이제 저는 이제 둘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적이 있고 이제 부장님은 바텀업은 됐고 나는 탑다운 이렇게 얘기해 주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황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매크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신 거는 매크로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매크로를 안 보고 폄하하고 의미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논리의 핵심은 알 수 없다.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껴놓자. 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생각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모른다고 접어들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알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개념에서 거기서 알려진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맞출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거기도 반론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틀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려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테이퍼링을 이제 앞으로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부터 테이퍼링 하반기에 얘기하기 시작해서 미국의 테이퍼링이 내년 2022년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시장이 요렇게 뭐 또는 뭐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이 주식을 가져갈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공격적으로 하고, 요게 내가 생각한 대로 반대로 뭐 내 생각과 뭐 보수적으로 움직이면은 나도 보수적으로 좀 할 거야. 이런 기준을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내 생각과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강력하게 더 베팅할 수 있어요. 주식은 베팅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주식투자는요. 베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겨야죠.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반대로 옮길 수 있으려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올라가면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좋아 보이고 빠지면 계속 나빠 보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황과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제가 늘 고민하는 거를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또 감사드립니다. 너무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책을 보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걸 활용하셔라. 이런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뭐 모든 방송에 모든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똑같이 100명 100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만의 매매 원칙을 가지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뭘 어떻게 가지라는 건지 그렇지. 그런 이 방법론에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원칙을 가지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알아서 해라. 예, 그 알아서 해라.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신경 쓰냐 뭐 이런데. 그 원칙을 내가 시황으로 갈 거냐, 펀더멘털로 갈 거냐, 뭐 하여튼 뭐 전부 다 다르겠죠. 전부 다 다르게 가겠죠. 근데 실제로 얘기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그냥 네. 아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넘어갈까 했는데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요. 가치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차트를 안 볼까요? 수급을 안 볼까요? 여러분 다 봅니다. 다 보고 차트 무너지면 지들도 손절매해요. 그 예. 뭐 부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예. 안 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요? 몰라서. 아니요. 조용히 얘기해. 저는 뭐 그것까지는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 제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뭐 워렌 버핏 그분이 차트를 안 볼까? 수급을 안 볼까? 저는 분명히 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황을 판단 안 할까? 시황 판단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는 그렇게 하는 거죠. 얘기를. 저는 그래서 실제 상황이랑 우리가 밖에서 얘기하는 거랑 그냥 흔히 얘기하는 거랑 상당히 좀 왜곡된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크로를 보는 이유는 매크로는 거들 뿐이고 좋은 종목을 선택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또 이제 진짜 그게 진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아마 이제 말씀 주신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쭉 앞에 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고 네. 결정적으로 언제 사고 언제 살 건지 네.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판단할 때 네. 이 책을 활용하는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죠. 생각하냐면요. 그냥 정말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강의만 방송을 20년 했으니까 강의도 20년 했겠죠. 계속 하면은 항상 질문이 뭐냐면요. 지금 삼성전자 여러분 갖고 계시잖아요. 500만 이상이 지금 갖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500만 명? 네, 500만 이상이. 네네. 삼성전자를 지금 더 사야 됩니까? 보유해야 됩니까? 아니면 매도해야 됩니까? 그럼 보유한다면 언제까지 보유해야 됩니까? 이거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심플해요. 저는 그냥 심플합니다. 삼성전자 그냥 지금 보유해야 되고 왜냐면 매도 신호도 없고 사면 안 돼요. 매도 신호도 없고 매도 신호도 없어요.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떨 때는 삼성전자 막 추천했다가 요즘에 매도 리포트 몇 개 나오죠. 하이닉스 매도 리포트 나왔다고 막 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이제 가치 변화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제 눈에는 제가 차트를 보는 기적 분석으로 보는 것은요. 매도 신호도 없고 매도 신호도 없어요.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더 사면 안 됩니다. 요즘에 6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 코스피 지수 인버스를 굉장히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뭐 곱하기 2, 고버스를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뭐 수익 나올 수도 있겠죠. 좀 이제 너무 많이 8개월 올라갔고 네네. 이제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건 느낌이잖아요. 느낌. 뭐 주식 투자를 느낌으로 해요. 그냥 마음으로 이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모션 트레이닝. 근데 지금 매도 신호 없어요.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하고 매수는 나오면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매일매일 고민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저는 대고객 접점에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삼성전자를 제가 사주고 있었다. 그러면 과거에 지금 제 고객이 아닌데 과거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를 한 달 동안 있었는데 한 달 동안 홍보하고 있어요. 매일 물어요. 괜찮냐?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거죠. 매일 묻습니다. 매일 불안. 그걸. 그런 분들에게 매수는 이럴 때 하고 매도는 이럴 때 하면 된다라는 심플한 원칙만 전해주면 저는 해피합니다. 그냥 네. 이 책의 목적은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이 생겼어요. 예. 이거 질문이 아무나 정해놓지 않은데 좋습니다. 워낙 20년 동안 방송을 하셔서 질문도 근데 이게 신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설명하시는 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매수매도 없이 계속 횡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원래. 원래 대들면 여기서 덤벼들면 이제 다치잖아요. 뭐 사고 팔고 해봐야. 매수 신호가 딱 나오는 시점을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카카오. 예를 들어서 카카오를 얘기한다. 그러면 카카오는 단수주로 10주, 20주, 많아야 100주, 200주 이렇게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아침에 이렇게 봤더니 2천주, 3천주가 거래가 돼. 그럼 그날은 오르지 않으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 거래가 생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이상 거래. 그러니까 체결 단위가 이상 거래가 생기면 생기는데 그걸 위로 사냐 아래로 사느냐가 체결 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아침에 한 잠깐 그냥 그것만 쭉 봐요. 그런 거래가 있었나. 그리고 오후에 저는 거래를 아침에 1시간, 오후에 1시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간만 또는 아침에 내가 판단하지 못했다 그러면 오후에 그 시간만 그런 체결 단위 이상한 체결 단위가 있었나, 그게 위로 샀냐 아래로 팔았냐, 요것만 체크를 하면은 그냥 장중에 체킹이 됩니다.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 예.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황소와 곰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렇게 이제 저는 읽었는데 큰 뭔가의 어떤 그 세력,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을 예를 들어볼까요? LG화학을 작년에 뭐 글로벌 그 큰 펀드들에서 샀어요. 근데 얘네들은 보통 살 때 뭐 나눠 사잖아요. 한 번에 못 사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루로 따지면은 오늘 하루에 많이 사는 애들이 말씀하신 그런 신호를 만들고 그런 신호가 만들어졌을 때 추세가 만들어져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뭐 큰 펀드들 길게 보면 그런 애들이 움직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블랙락에서 뭐 ESG 관련된 걸 만들어가지고 걔네를 계속 밀어. 그럼 ESG 계속 가는 거지 그냥. 그렇죠. 그 방향성이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동의하는데 제가 이제 저 짐 사이먼스가 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서 나왔던 그 얘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거 중간에 생기는 그런 기회들이나 이런 거를 얘네들이 너무 많이 따먹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퀀트 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따먹어서 기회가 예전만큼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과거랑 좀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을까? 원래 영원한 건 없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죠. 근데 과거보다 복잡해졌죠. 복잡해졌죠. 과거에는 굉장히 단순했죠. 예전에는 외국인들이 사는 거 따라 사면 돈 벌었잖아요. 맞아요. 투신이 사는 거 따라 사면 돈 벌었고, 그래서 친구들 중에 친족들 중에 투신의 매니저, 운영사의 매니저 있으면 돈 벌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심지어 여기서 어떤 회사에서 뭘 삽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예전엔 그랬죠.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뭐 불과 근데 15년? 전이었어요.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2006년, 2007년이었으니까.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그게 불법적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지금은 뭐 끝나고 나서 술 한잔 먹으면서 정보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종목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러면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얘기가 먹히는 장이냐? 뭐 그들이 사면 오르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거예요. 이게 수급의 주체가 계속 바뀌는데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했던 게, 예전에 굉장히 단순했던 게 약간 복잡해졌을 뿐이지 그 주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요즘에 뭐 최근에 몇 년간만 보더라도요. 일단 기관들이 분류되어 있는 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금융투자, 은행, 보험, 연기금, 국가지자체, 기타금융,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등등등. 등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개별 중소형주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요, 연기금에 액티브 펀드가 들어오는 것도 연기금이 잡히잖아요. 저쪽에 맡긴 거, 운영사에 맡긴 아웃소싱한 거요. 그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사업펀드 조합으로 세 군데에서 샀다. 그러면 그냥 급등합니다. 거의 대부분. 얘들 보고 있는 거죠. 얘들 급해요. 얘들은 주가를 급하게 올렸다 급하게 빼거든요. 이런 성격은 영원히 주시장에 있는 동안에 주세력이라는 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사는 거 뭐 추정하면서 사고, 기관들이 사는 거 추정하면서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맞는 순간이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틀리는 거 아시죠? 어느 순간 되면 그걸 역이용해서 또 팔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계속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매번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이 책, 이제 기술적 분석 책은 뭐냐면요, 그들을 특정 지우는 게 아니고요. 그건 매번 바뀝니다. 그런데 매번 바뀌는 주도 세력이 있지만 주도 세력이 감출 수 없는 거. 맞아. 감출 수 없는 게 거래죠, 거래. 거래량, 최종 거래량과 장중의 체결 단위. 요거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하는 게 되게 핵심 중에 핵심. 범죄자들이 이게 흔적을 남기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걸릴 수밖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이제 다 설명해 주실 수는 없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부장님이 6가지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3가지 정도만 아주 짧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6가지 요소를 제가 항상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실제로 6가지 요소를 제가 강의를 해보면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거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시간이
우리 매매를 많이 하셨고 딜러님이 계셨으니까 네. 제가 여쭤볼게요. 네. 주가가 움직일 때 네. 주가가 급하게 강하게 상승을 할 때는 체결 속도가 빠르죠. 그렇죠. 빠른 시간에 움직이죠. 네. 빠질 때도 반락도 굉장히 빠르게 하죠. 급락하죠. 거래량 급증하죠. 네. 가격 급등하죠. 네네. 속도가 빠르죠. 네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 6가지 요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움직임과 멈춤, 속도. 다 이게- 얘기하셨네? 예. 그래.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그리고 빠질 때도 굉장히 빠르게 그와 비례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완만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빠질 때도 완만합니다. 이거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한 종목들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니케이 225가 추세적으로 하락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든요.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애들이 이렇게 빡 세우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려있는 사람 많아. 그렇죠. 전문가시니까 물려있는 사람 많아. 내려올 때 계속 산 사람들이 있어서 어. 물린 사람들이 많아서 올라갈 때 매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내려온 애들은 물려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내려올 때 거래량이 없이 내려오는 경우 많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렇게 다 받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얘가 혹 빠지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그렇죠. 거지. 그렇게 내려왔을 경우에 내가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은 요거 올라가기도 되게 쉽거든요. 금방 또.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시간과 속도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그 시간과 속도를 가지고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잡을까?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사야 되느냐? 네네. 거래량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제가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한 하루에 20만 주, 30만 주 거래되는 종목인데 네. 한 10만 주를 샀어요. 네. 그 주가가 움직이겠습니까? 아. 움직이지도 않고 어.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런 주식은. 즉 거래량이 얼마큼 되느냐. 우리 표현을 이렇게 하죠. 시장이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내 돈을.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테 뭐 꼭 안 해도 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아니, 큰 돈 운용하시는 아니 분들 완전 거래 안 되는 종목 1억만 사도 하긴 뭐 1억만 사도 종목이 거래 안 되는 게 거래 안 있으니까. 되는 1억만 사도 못 파는 종목들 나타나요. 즉 맞아요. 이게 빠질 때 내가 타이밍에 매수 타이밍에 들어갈 때 얼마큼 투자할 수 있느냐 1억을 살 수 있느냐 1,000만 원치만 사야 되느냐 이런 것은 거래량과 속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목표 수익률은 시간과 속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실전 매매에서 부가적으로 조금 더 나아간 스킬이죠. 그래서 요 설명할 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수량으로 사고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빨리 팔고 아니면 들고 갈 거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이제 6가지 요소에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냥 오늘 나오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좀 얘기를 하면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다 하신 건가요? 아니 편안하게 얘기 잘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계속 그냥 마음속으로 걱정이에요. 자꾸만 작년에 전 나쁘다. 저도 사실은 이 얘기도 마지막에 해야 돼요. 네네. 저는 주식으로 저축하기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주식으로 저축하기. 이런 매매 타이밍 이런 거와 좀 약간 별개로 네. 주식으로 저축하기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뭐 매월 뭐 20만 원 됐던 30만 원 됐던 저축을 하는데 대신 롱텀 성장주 지금 인기 있는 주식 말고 성장주를 계속 저축해 두면 결국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생각보다 큰 돈이 돼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한번 해보시면 저는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 한 번씩 할 때 저희 팀장님 저희 현금 비중을 얼마나 해야 돼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좀 편한 사람한테는 현금 비중을 뭐하러 고민하냐 이런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년에도 1,000만 원, 내후년에도 1,000만 원 살 돈이 계속 쌓여 있는데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게 맞지. 지금 200만 원 사면서 현금 비중을 20만 원 해가지고 180만 원 이건 괜히 다른 거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일수록 너무 서두르질 필요 없다. 천천히 계속 사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삐 뛰어간 사람보다도 천천히 간 사람이 결국 목표지에 더 빨리 다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래하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책을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다 끝나고 나서요. 지수를 바라보면서 지수 ETF 거래를 해보시면 저는 권합니다. 왜냐면 지수가 시황이지 않습니까? 그쵸. 시황은 여러 가지 변수와 펀더멘털로 시황을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요. 저점과 고점이 아주 쉬워요. 기술적 분석으로 저점 고점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인한 ETF 거래를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다. 이 두 가지는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책을 또 이제 저희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한테 출판사
지금 대표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흐뭇한 표정으로 10건을 드리기로 했는데 예. 이제 추첨을 해야 돼 가지고요. 네네. 부장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예. 6 원칙, 예. 그러니까 6가지 원칙인가요? 6가지 6요소라고 6요소 예, 기본 요소. 중에서 예. 4가지 보기를 주시고 예. 한 가지는 다른 예. 걸로 예. 이렇게 하시는 걸로. 네. 자, 번호로 합니까? 1번. 1번 뭐 이렇게 합니까? 1번. 1번 시간, 네. 2번 가격, 네. 3번 거래량, 4번 일봉. 아, 뭔가 아까 안 나왔던 얘기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제가 이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다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또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오늘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부장님께서 이 책이 잘 팔리는 거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기분 좋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렇죠. 그런 마음이죠. 네. 그런 마음들을 뭐 저도 많이 느끼고 네.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